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현업에 나가시면 홍보하는 거, 마케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제 돈을 안 들이고 마케팅할 수 있는 거는 각종 SNS 이런 걸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도 중개사무소 그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의자에다가 배경사진 해가지고 찍어 놓으니까 저도 연락 오더라고. 고등학교 친구가 너 복덕방도 하냐 이러더라고요. 오히려 복덕방, 부동산 이런 게 공인중개사보다 인지도가 더 높죠. 그래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년에 그 SNS에 프로필 사진만 보고 연락 와서 한 건은 해요. 중개를. 한 건 이렇게 중개하는 거는 무자격자라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개업 안 해도 취직 안 한 상태에서 해도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한두 건 하는 건 상관없죠. 작년에 자격증 딴 분도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한 건 하려고 하는데 개업 안 했는데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그 중개한 개업공개사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으면 안 되겠죠. 그 중개사무소 계약서보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법무사 오라고 해서 법무사가 계약서 쓰면 돼요. 어차피 그 등기할 때 계약서가 필요하니까 그 개업공개사 이름에다가 개업공개사 아닌 사람 이름 적으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요. 개업공개사 이름만 안 적고 그냥 직거래하는 형태로 하고 소개비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불법이 아니라고. 소개비 받는 거는. 저도 뭐 그래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뭐 밴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합니다. 저도.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거 다 관리하기가. 블로그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카페도 이게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컴퓨터로 하는 거는 좀 사람들이 잘 안 하더라고. 휴대폰으로 다 요즘은 하려고 해요. 휴대폰으로. 그 밴더 같은 거 이런 거는 휴대폰으로 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밴더 있습니다. 하루에 3문제씩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도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유튜브 채널도 보니까 이 땅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땅 소개할 때 그걸 실제 그 차 타고 가서 그 현장 가는 거 이런 걸 다 보여주면, 왜냐면 땅 같은 거는 이게 독점 중개, 전속 중개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거래 못 하도록 다 그 작업이라 하더라고. 그 주인하고 돼 있기 때문에 어딘지 위치를 소개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런 것도 미리 좀 여러분들 취직하려면 연세 드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취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SNS 하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밑에 명함에다가 그런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뭐 유튜브 채널이 있다, 아니면 밴드가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 있는 걸 그 해놓고 한번 보세요. 컴퓨터 잘하세요? 이렇게 묻는다고. 연세 많은 분 취직하러 가려면.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명함에 한번 여기 들어가서 보십시오. 제 밴드나 뭐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올리는 거 보면은 취직 금방 됩니다. 블로그 같은 거 이용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 글 같은 걸 지금부터 계속 일기 쓰듯이 블로그에 그냥 하나씩 글 올리면 된다고요. 그런 게 취직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사장한테 보여주는 게, 만약 취직하려면. 자, 49페이지 용어의 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의가 49페이지 6개가 있습니다. 50페이지까지 6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1교시에 하는 거는 시험에 나온다는 말씀 안 드렸죠. 목적은 21회 출제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어 정의는 이제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출제가 되고, 용어 정의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그 논문 쓸 때는 이걸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요. 용어 정의는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면 국어사전 뭐라고 하면 되지, 굳이 용어 정의를 설명할 필요 없겠죠.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 도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있고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있고, 도로법상 도로가 있고,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차를 렌트카를 타고 왔었는데, 차를 술 먹고 누가 완전히 박아놨더라고. 그 주차되어 있는 차를. 그래 놓고 그냥 닫혀 있는 상태로 아침에 나오니까 있더라고요. 차를 뺀 것도 아니고 다 박살 나가지고 받쳐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술이 완전히 만취 상태에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총각인데 한 40인가 50대인데 혼자 산다 하더라고, 어머니하고. 그런 거 안 물어봐야 되는데 그 불쌍한 걸 아니까 또 이게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혼자 그렇게 살면서 숙이 떡이 되도록 그 사람도 또 착해. 술을 안 먹었다고 해야 되는데 술 먹었다고 하니까 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개인돈까지 해야 되는데 개인돈까지 하니까 이것도 저도 차를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뭐 고치기는 했는데 또 그 경찰이 왔더라고요. 경찰한테 이게 술 먹고 이렇게 박아놨다니까 여기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 아닙니다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경찰이 마치 그 옆에 있더라고. 부른 건 아닌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라더라고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래. 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그 법마다 용어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건축법,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축법상 도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법에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도로를 한다. 2m 도로는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 건축법상. 저도 어릴 때 저기 산꼭대기에 보면 산꼭대기가 많이 있잖아요. 서울도 지금 그때 누나가 서울에 살아가 제가 어릴 때 지금 생각하면 어디 구로동이나 이 정도 될 텐데 산꼭대기더라고요. 지금은 구로동에 산이 없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시흥동인지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릴 때 보니까 산꼭대기에 살고 있고요.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쓰고 이런 데가 많더라고. 근데 도로는 한 1m 정도 돼요. 근데도 이게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하려면 뭐 해야 돼요? 도로를 4m로 확장시켜야 되죠. 도로 2m 도로가 있는데 이게 건물을 지으려면은 4m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도로 중 힘선으로부터 각각 2m씩 후퇴해야 되죠. 그럼 집이 10평 정도 되는데 이거 후퇴해버리고 나면 2m 후퇴하고 나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뭐 부산에도 가도 텔레비전에 오늘 나오더라고. 감성마을, 감천동 그 산꼭대기에 차도 못 올라가고 수돗물도 안 나와요. 그 수돗물도 밑에 차에서 받아가지고 먹어야 돼요. 통영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통영에도 산꼭대기인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관광객들은 엄청나게 많이 오던데. 그럼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게 대지인데 건축법에 보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4m 이상의 도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한 면적이 2m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소방차는 들어가야 되니까 불 나면. 결론은 용어정이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그 중개가 있는데 중개라는 말을 그냥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중개는 뭐냐 하면 중개 사람 인자가 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중자, 사람 가운데서 소개하는 게 중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서 소개하는 게 중개라고요. 아무 물건이나 소개하면 그게 중개입니다.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무 물건이나 소개하면 알선하면 중개가 아니라 반드시 뭘 소개를 해야 되냐 하면 중개대상물을 소개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이 뭔지는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요. 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합니다. 따라서 중개상물이 아닌 걸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라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판례가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중개상물이 아닌 권리금을 알선하고 권리금 1억 받도록 알선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중개를 해봐도 1,000만 원만 받아달라. 더 받는 거는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1억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9,000만 원 먹고 1,000만 원만 주면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최대 0.9%밖에 중개보수 못 받죠. 근데 90% 받았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왜?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걸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다. 그래서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건 알아서 당사자들끼리 정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노트 필기한 거 파는 거 중개도 그건 중개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아니라고요.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된다. 그 밖의 권리, 이게 어려운데 그 밖의 권리가 공인중개사법이 법조문은 몇 개 안 되지만 공법 조문은 제가 한 세보니까 지금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한 2,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시행령 신규칙 6개 법을 다 세보니까 공인중개사법보다는 엄청나게 많아요. 조문수는. 그렇지만 공법은 시행규칙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판례가 없는데 공인중개사법은 조문은 몇 개 안 되지만 이게 어려워요. 그 밖의 권리가 뭔지 법조문에 없다고 시행령 신규칙 아무데도.
해석상의 문제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만, 이거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왔던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건이 해당되고, 이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런 판례가 51페이지 가운데 판례 있잖아요. 51페이지 교과서 51페이지에 있죠. 지금 좀 전에 말한 저당권 등 담보물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환매권이 있고요. 환매권. 그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5개가 모두 다 민법 용어입니다. 민법 용어. 민법 용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게 모르면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 이런 데 검색해 보면 인터넷 검색한 건 전부 다 진리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검색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꾸 모르는 거는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인데 이게 지금 2차 과목이기 때문에 1차 합격했다는 전제 하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1, 2차 같이를 하기 때문에 이걸 깊이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저당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담보로 잡는 게 저당이고요. 저당권은 담보로 잡은 물건이 경매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입니다. 이 판례가 뭐냐 하면 우리가 현업에 가면은 대출을 알선하면 제가 할 때는 옛날에 0.3% 커미션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중개하는 분들 물어보니까 0.2% 정도 준대요. 1억 대출 알선하면 20만 원 정도 커미션을 받는다고요. 그게 중개보수라고 저당권 설정 알선 대가니까.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은행 대출 브로커가 대출을 알선하고 계속 커미션을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고요. 이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대출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중개를 돈 받고 계속하면 중개업이죠. 중개업을 자격증 무등록자가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 이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51페이지 교과서 중간에 그 판례 보니까 맨 밑에 사건 번호가 96도에 1641. 요걸 제가 아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은 거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중간에 저울되어 있는 판례 그 아이콘 거기에 클릭해서 이 사건 번호를 요걸 치면은 판례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96도라는 말은 96년도에 접수됐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도는 형사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가나다, 고노도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판례가 나올 거니까 이거는 민사사건, 형사사건이고 1심, 2심, 3심, 즉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민법 판례는 보면 그래서 다 사건 번호가 다라고 붙어 있죠. 민사사건, 대법원 판례라는 뜻이고요. 이 도는 형사사건, 대법원 판례라는 뜻입니다. 이게 형사사건이에요. 지금 아까 말했지만 은행 융자 알선하고 계속 돈을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형사처벌 받는다는 판례라고요.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중개는 한 번 중개하는 건 아무나 해도 돼요. 무자격자도. 근데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직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공개사만 가능하거든요. 저당권 등 담보물건이 있고요. 환매권도 민법 용어입니다. 민법 용어. 환매, 바꿀 환자죠.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이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환매권도 양도를 할 수 있는데, 갑이 을에게서 돈을 1억을 빌렸습니다. 1억을 돈을 빌리고 등기를 1억짜리 부동산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 환매 특약은 민법에 보면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라는 것은 특별한 약속이죠. 뭐냐면 나중에 1억을 갚으면 등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안 되고 갑에게 되팔기로 약속하는 걸 환매 특약이라고 합니다. 환매 특약을 했는데 5년 후에 이 집값이 3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갚을 돈이 1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병에게 갑이 환매할 수 있는 환매권을 양도할 수도 있다고요.
양도하는 것을 중개할 때는 이게 중개 대상 권리이기 때문에 개업 공개사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돈 받고 하는 거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깊이 하면은 민법이니까. 유치권은 뭐냐면 유치장할 때 유치하고 같은 말입니다. 유치 찬란할 때 유치가 아니라 유치장에 들어간다.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교도소 유치장에 들어가면 철종안에 갇혀가지고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꽉 붙들려 있죠. 그게 유치라는 뜻인데, 시계 수리했는데 시계 수리비를 안 주면 시계방 주인이 시계 유치하고 안 내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고요. 세탁소 주인이 세탁비 안 주면 세탁물 안 내주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 집 수리했는데 주인이 집 수리비 안 주면 세입자가 안 나가고 수리비 받을 때까지 못 나가겠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라고요. 이 유치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양도할 수 있다고요. 양도할 때에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된다. 유치권도. 유치권도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고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옛날 6회 때 시험에서 유치권 중개상 권리 아니라고 시험에 출제됐고요. 2번 출제됐는데 판례가 2001년도 판례가 유치권도 중개상 권리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이 세 개는 법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고 합니다. 법정. 법률의 규정, 법령의 규정. 법령의 규정에서 당연히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뭡니까? 땅지자, 윗상자,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라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따라서 이 세 개는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당연히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 개는 성립, 설정에 있어서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왜? 유치권도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성립합니다. 따라서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니까. 다만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된다. 법정지상권 민법 366조에 보면 토지도 갑의 소유고 건물도 갑의 소유인데 임의 경매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어도 갑 건물은 을이 내 땅이니까 건물 철거해라 이렇게 할 수 없고 당연히 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인정되는 게 법정지상권이라고요.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지만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고요. 제가 이해 안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라고 했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또 5, 6월에 또 하고요. 민법에서 또 나오니까. 중개업.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중개업.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 그 54페이지, 55페이지 박스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안 해도 됩니다. 시험에 안 해도 되는데 왜 나와 있냐면 8회 때 한번 출제되긴 했습니다. 옛날에는 8회 때 이게 출제돼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시험 범위를 아예 딱 정해놨잖아요. 산업인력공단에서 그 발표한 데 보면 학개론도 시험 표준 목차라는 게 정해져 있죠. 그 지금은 나올 가능성은 1995년도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거는 볼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책에 있는 걸 안 하는데 54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럼 위임, 고용, 현상광고, 도급 이거는 뭐냐면 우리 민법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민법 계약법이라고요. 민법의 전형계약이라고 해서 전형계약, 전형계약이 뭡니까? 법전에 형태가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하죠. 민법에 전형계약이 몇 가지가 있어요? 15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의 전형계약이 14가지였는데 여행자 계약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이 15가지 전형계약 중에서 민법 시험에 들어가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만 민법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요 3개만. 민법에서도 고용이니 위임이니 현상광고 이거 안 배우잖아요. 그 민법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민법이니까 우리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책에 있는 걸 왜 다 안 하냐 이렇게 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55페이지 이제 시험에 맨 밑에 그 중개업이라고 해서 29회 때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용어 정의가 시험에 나온다고요. 중개업.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업. 우리 불교에서 업보 이런 말 쓰죠. 계속 쌓이는 게 업보입니다. 업이라는 건 직업인데요.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게 중개업입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만,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만, 초등학교 친구들에게만 중개를 하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습니다. 특정인이니까. 이모, 고모한테 중개하고 수수료 받아도, 무자격자가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특정 다수는 뭡니까?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 불특정 다수죠? 평소 알고 있던 사람한테만 중개하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다고요. 불특정 다수,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고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다고요. 불특정 다수여야 되고요. 특정인 딱 한 명한테만 중개하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다. 이모, 고모, 친구한테만 하려면. 반복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딱 1년에 저도 그랬잖아요. 한 건은 한다고 했잖아요. SNS에 보고 오는 거. 한 건 하는 거는 업이 아니라고요. 딱 한 번만 했다면,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만 했다면 중개업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해야 된다. 몇 번 해야 그러면 중개업이냐? 이거는 사회통념상 받은 보수,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사회통념상 이 말은 판사가 판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재판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반복 의사가 있으면 비록 한 건 했더라도 간판 달고 하면 그건 중개업입니다. 간판을 달았다는 건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있는 거죠. 무자격자가 간판 달고 딱 한 건밖에 안 해도 그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간판 안 달고 그냥 지금 SNS에 프로필 사진만 올려가지고 연락 오는 거 한 건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59페이지에 있습니다. 교과서 59페이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취득해야 됩니다. 저 법에 의해서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미국서 시험에 출제됐어요. 미국서 외국에서 자격증을 따도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외국 자격증 가지고는. 그건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뭐 뉴스 보면, 뉴스가 아니라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뭐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땄다 뭐 어디 그런 거 나오죠. 그럼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개업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따야 돼요. 다만 미국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냥 자문역 이런 거 해가지고 로펌에 자문역 이런 걸로 그냥 자문만 해주는 거지 직접 법정에 나가서 변론 이런 건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외국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와도 공인중개사 아니고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강의 들어가지고 베트남 분들, 중국 동포들 자격증 딴 사람 있어요. 베트남 분도 딴 분이 있다고요. 거제도에서 거제 대학원 나왔다더라고요. 베트남에서. 거제도 계시는 분인데 자격증 딴 분이 있어요. 베트남 분도. 어쨌든 베트남 분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땄으면 공인중개사이다. 개업해도 된다고요. 외국 사람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자격증 따와도 개업 못한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일반인들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개업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죠? 뉴스에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오지 개업공개사라고 나온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뉴스에 나오는 것도 잘못된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 제가 충격받은 거는 자, 이달부터 보험금이 올라갑니다.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보험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보험료 올리는 건, 보험금을 올리는 건 없어요. 보험료를 올리지.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 내는 돈이고 보험금은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타는 돈이죠. 뉴스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뉴스도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시험에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입니다.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어려운 게 오늘 하는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입니다. 이게 해석상의 문제니까.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다.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을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고, 이게 2014년도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중개업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중개업자, 사채업자, 청부 사례업자 별로 안 좋죠, 느낌이. 따라서 그 국민들에게 개업공개사의 공신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개업공개사로 바꿨습니다. 중개업자. 뭔가 업자라고 하면 뭔가 폭리를 취하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업자라는 말이. 그 업. 그래서 이제 개업공개사라고 용어를 바꿨고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개업하려면 등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받아가지고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돼요. 개업하려면. 개업을 등록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한다. 이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법인 회사입니다. 뭐뭐 중개주식회사,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하나는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2006년까지는 이걸 중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중개인이란 말을 없앴습니다. 지금도 중개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자격증 없이 지금도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개업공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X입니다. 자격 취득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옛날에 하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이게 선비사자, 소속 공인중개사 줄였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뭡니까? 자격증을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하면 개업공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는 안 되고 보조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현업에서 중개사무소에 가면 중개보조원님, 소속공인중개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주로 뭐라고 불러요? 실장. 여자분들은 실장입니다. 저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저보고 상무나 전무하라 하더라고요. 그저 싫습니다. 그냥 실장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남자분들은 보통 부장, 어리면 뭐 대리, 주임. 왜냐하면 손님이 다 누굽니까? 사장이잖아, 손님이. 손님은 사장이니까 같이 사장하고 대화를 하려면 직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실장, 실세잖아요. 실세가 실장이잖아요. 그냥 흔히 실장 이렇게 부르는데 또 우리 법조문에서는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인.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이고요.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사용자, 옛날에는 사용자, 사용인이라고 불렀는데 사용자, 사용인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겠을 수 있으니까 우리 노사관계 이런 말 하잖아요. 노사관계라고 할 땐 사가 사용자입니다. 사장입니다. 노가 노동자고요. 직원이고요. 그래서 이게 직원이라고 쉽게 말하면 또는 고용인, 시험에 실장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고용인 또는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인이라고 하면 두 사람을 다 합해서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는 게 차이점인데 중개 업무, 이게 공인중개사법이 어려운 게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요.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법조문에는 없는데 국토부 유권 해석에 의하면 중개 업무란 확인 설명,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에 해당된다. 보조원은 못한다. 그래서 어제 또 서울의 노원에선가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얄미워 죽겠대. 막 좋은 물건 다 빼돌리고 그냥 너무 잘하고 돈을 최고 잘 버나 봐요. 그 주위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 처벌할 수, 사무장이라고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을 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고발하거나 민원 넣고 싶은데 이러던데 너무 도덕적으로 야비한 짓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덕적으로 그는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위반한 게 없다면
처벌하기는 쉽지 않죠. 도덕적으로 뭔가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이게 너무 얄밉게 업무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는 받아주지도 않아요. 공무원들 귀찮으니까 잘 안 받아줘요. 그런 거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럼 자격증 없는 사람이 확인 설명을 했다든가 뭐 계약서 작성을 했다든가 이런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상 처벌받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무장이 근무하냐 안 하냐 물어보니까 안 하면 그건 자격증 양도대여인데 근무한데 계약서는 직접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다 찍고요. 형식적으로는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사장으로 돼 있죠. 그러면 그건 동업이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같이 근무하고 있으면. 아예 근무 안 하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이랬으면 그거는 처벌받는데 동업 형태로 많이 해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자격증 있는 젊은 분 고용해가지고 그 제가 아는 분들 그 150만 원 준다더라고. 150만 원. 이게 자격증 있는 사람 기본급 150만 원. 돈은 이제 자격증 없는 사람이 되고 월급 150만 원 주고 이거 취직하면 되냐 안 되냐 자꾸 묻길래 하라고 했는데도 결국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너무 무섭다. 자격증 빌려준 거나 비슷하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취직 안 했더라고요. 취직해보고 위험하게 하면 그만두면 되거든요. 그렇게 너무 안전하게 하려면 돈 못 벌어요. 학계론에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고 돼 있죠. 안전하면서 돈 많이 벌고 이런 건 잘 없다고요. 약간 위험을 감수해야 돼. 위험하다 생각하면 그렇게 위험 이렇게 하면 저는 자격증 빼겠습니다. 이렇게 자격증 빼겠습니다. 말 안 하고 그냥 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례가 있어요.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는데 그런 게 있었다고요. 옛날에 자꾸 그 자격증 없는 사람이 사장이 도장 나놓고 나가라. 너 없을 때 도장 어떻게 찍으라고 가져가냐 이렇게 해서 말도 안 하고 자격증 빼버렸어. 그리고 폐업 신고했어요. 폐업 신고하고 나서 등록관청에 민원 제기해서 저기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업 하고 있으니까 가서 조사해서 처벌해달라. 그래서 처벌받았어요. 벌금 받고. 이러니까 무자격자가 말도 안 하고 자격증 뺐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어요. 자격증 있는 사람을. 근데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원인 제공을 자격증 없는 사람이 도장을 나놓고 가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취직하시라고. 연세 드신 분은 이렇게 취직하면 돼. 자격증 걸고 1층, 2층이 아닌 1층에 있는 사무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1층이 아닌 곳에 여러분들이 취직할 때 나중에 2층, 3층에 있는 중개사무소는 위험하다고. 1층에 없는 거는 1층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거고요. 2층, 3층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는 워킹 손님이라고 하잖아. 흔히 자기 제발로 걸어서 2층까지 올라간 사람 없죠? 그럼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속이고 막 텔레마케팅 이런 거 해가지고 속일 수밖에 없잖아요. 오게 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가 위험하다고요. 그런데 바지 사장으로 가는 거는 위험해요. 바지 사장은 나중에 뭐 하는 거에 책임만 지는 거잖아요. 그 1층에 있는 데는 같이 근무하면서 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둘 다 보존을 할 수 있다. 용어정의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6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오늘 내드린 문제도 있고요. 책에도 64페이지 있는데 마지막 시간에 문제는 풀도록 하고요. 65페이지 중개대상물입니다. 제가 용어정의 중개상물이 가장 어렵다고 했어요. 시험에 나오면. 그 65페이지 보니까 법조문에는 용어정의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것밖에 없잖아요. 설명이. 65페이지 메뉴에 있는 그 음영 처리된 박스에 있는 거 이것밖에 없다고요. 이것밖에 없는데 시험에는 딱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석상 문제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념적인 거니까 이게 총칙이에요. 민법에도 보면 총칙이 있는데 우리도 총칙이 있고요. 나중에 보칙이 있고 부칙이 있어요. 총칙은 총체적 규칙. 모든 법에 다 민법의 총칙이라고 하면 민법, 물권법, 계약법, 친족, 상속법 모두에 적용되는 게 총칙이라고. 총체적 규칙. 그래서 어려워요. 관념적이기 때문에. 오늘 하고 있는 게 이게 공인중개사법의 총칙이에요. 총체적 규칙이니까 어렵다고요. 이번 시간만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시간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가장 모든 과목이 다 첫 시간이 가장 어렵다. 자, 중개대상물인데 그 우리 교과서 65페이지 메뉴에 있는 박스 그밖에 없다. 중개대상물은. 중개대상물인데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인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지금 같은 법이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변호사들도 이게 대해서 오해를 하던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요, 중개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아무나 해도 됩니다. 중개상물 아닌 거 개업공개사가 중개해도 돼요. 개업공개사가 자동차 중개하고 수수료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라고요.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고, 중개상물이 아닌 건 아무나 해도 공인중개사법 적용이 안 된다고.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그래서 타법에서 못하게 금지하고 있으면 못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하는 걸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저촉될 뿐이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요.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물론 타법에서 규제하면 그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겠죠. 어려운데 시험에 토지가 중개상물이냐 아니냐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어렵다고요? 무슨 토지가 된다 안 된다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개, 소개하는 게 중개인데, 소개를 하려면 일단 사고 팔 수 있어야 소개가 가능하지, 사고 팔 수 없는 물건은 소개 불가능하죠. 따라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게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소유하는 게 공유재산이에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토지라 하더라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바다도 토지입니다. 바다 물 다 퍼내고 나면 그 밑에 토지잖아요. 중개상물 아니라고. 바다를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월드컵 경기장, 여기 무슨 호수공원 이런 거 있죠. 호수 물 다 파내면 토지지만 그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잠실 야구장 토지지만 중개상물이 아니다.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것만, 사적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만 중개상물이다. 시험에 따라서 출제된 게 뭐가 있냐면은 무주부동산, 무주토지, 무주는 무주구촌동이 아니라 주인 없는 토지, 이 말이에요. 민법에서 주인 없는 토지는 국가 소유입니다. 따라서 중개상물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개인 땅 밑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석탄이 매장되어 있어도 그건 개인 소유가 아니라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가 채굴권이 있습니다. 국가에게 전속적인 권리입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락지, 포락지는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건이 소멸된 토지,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입니다. 따라서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인데, 건축물도 어려워요. 차라리 건축법 제2조에 의한 건축물 또는 민법 제99조 1항에 의한 건축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쉬운데 무슨 법에 의한 건축물인지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판례에 의하면 이 건축물이란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용어 정의에 보면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합니다. 벽이나 기둥은 하나만 있어도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상. 그 산에 올라가 보면 팔각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이 되죠. 기둥이 있고 지붕은 있으니까 벽은 없어도. 민법에서는 민법 99조 1항인데요. 민법 99조 1항에서는 이 세 개가 모두 다 있어야 된다. 주벽도 있어야 된다. 민법은. 따라서 판례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기계가 세차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고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걸 또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므로 이것은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된다. 왜?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서 민법상 건축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 판례가 왜 나왔냐 하면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중개하고 한 건당 500만 원씩 받아가지고 3건 1,500만 원 받은 사건에 있어서 개업공개사가 고발했다고요.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해달라고 고발을 했는데 판례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이건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다. 중개상물이다. 입주권, 시험에 입주권이 중개상물이냐 아니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취지로 출제됐습니다. 근데 복수 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즉 입주권은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에 의해서 관리, 처분, 인가 받은 입주권 하면은 중개대상물입니다. 관리 처분이라는 것은 동호수를 특정하는 걸 관리 처분이라고 하죠. 관리 처분 인가 받으면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는 게 관리 처분입니다. 관리 처분 인가 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고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이게 뭡니까? 청약통장이에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런 건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중개상물이 아닌 그 청약통장 알선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닐 수는 중개상물이 아니라면 아닐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주택법에서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금지행위에 있어요.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을하거나 중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그래서 알선, 중개 하면 안 된다고요. 처벌받는다고요. 결론,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포함된다. 단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지만 입주권은 중개상물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자, 이제 어려운 게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또 그 밖의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뭔지 해석상의 문제잖아요. 여기 그 밖의가 뭔지에 대해서 해석상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요거 하나만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결론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요거 하나만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거나 담장을 쌓아놓거나 이렇게 소유권을 표시해 놓으면 그건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며 또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도 아니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 결정입니다. 행정심판 결정으로서 이건 중개상물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2번 나왔고요. 그 외에는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거 없습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 명인 방법을 갖춘 농작물,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무, 배추, 밭대기로 거래하는 거 유권 해석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에 나오면 또 이게 중개상물로 바뀔 수 있어요.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행정심판위원들이 대학 교수들이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이 이걸 공인중개사법의 취지를 잘 모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뭔지 잘 모르니까. 이 국토부 유권 해석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육군 해석은 아니라고 했는데 행정심판 결정으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시험에 나오면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명인망부를 갖춘 스무고개 집단. 그 다음에 그 외에 교량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축대, 토사, 암석, 가식의 수목, 토사, 암석, 가식의 수목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거 중개상물이 아니다. 토사, 흑토자, 모래사자, 흑, 모래 사가지고 파는 거 중개하는 거는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모래 이런 거는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와 분리하여 중개상물이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암석, 바위암자, 돌석자, 화강암 캐가지고 채석허가 받아서 캐서 파는 거 중개하는 거는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 가식의 수목은 정원수, 정원석 뽑아서 팔아먹으려고 심어놓은 거 이거는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동산은 중개상물이 아니죠. 부동산만 중개상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것은 요 세 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하고 임목하고 차이점은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둘 다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점은 똑같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개는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이 세상에서 일물, 일권주의 예외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인데 이 세 개는 예를 들면 임목, 나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임목으로 등기하게 되면 물건은 여러 개지만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게 거의 없으니까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요. 요 세 개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부지, 그 다음에 건물, 공업소유권,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묶어서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단 목록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재단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거지. 재단에서 분리하여 공업소유권만, 건물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중개상물이 될 수도 없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땅만 저당권 설정하니까 돈 대출이 많이 안 되니까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일물, 일권주의 예외로서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될 뿐입니다. (71페이지) 거기 가운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제목에 판례라고 되어 있는데 판례가 아니고 제가 아까 행정심판 결정이라고 했죠? 판례는 지우고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판례가 아니고 71페이지 판례는 아니고 행정심판입니다. 뭐 판례냐 행정심판이냐 이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69페이지 교과서 69페이지 맨 밑에 거기 사건 번호가 2005도에 16054라고 돼 있죠? 1이라는 거 지워야 돼. 1. 그냥 6054입니다. 시험에 이게 뭐 판례 사건 번호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다 검색해 봤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저는 전부 다 이거 여기 있는 판례 다 일일이 다 찾아봤으니까 알겠죠. 이게 1이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69페이지 그 맨 밑에 있는 거 이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2005도에 16054가 아니라 1을 빼야 검색하면 나온다고요. 2005도에 6054 해가지고 이게 권리금이 중개상물이 되는지 여부 한번 쉬는 시간에 꼭 검색 한번 해보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플 다운받은 거. 또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를 했느냐 하면은 79페이지 했는데 79페이지 그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거 박스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사적재산 맨 오른쪽에 보면 청사, 관사 등 행정재산, 문화재 등 보존재산이라고 돼 있죠.
보존재산 X 하십시오. 보존재산이 아니고 이것도 행정재산입니다. 옛날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국유재산법이 바뀌어가지고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이라 하고요.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불러요. 책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시험에는 안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책에 돼 있으니까 시험에 나왔으면 바뀌었겠죠.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보존재산이 없다고요. 남대문 이런 게 전부 행정재산이라고. 옛날에는 이걸 보존재산이라고 했어요. 문화재를. 근데 지금은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국유재산법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런 행정재산 어쨌든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8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용어정의,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게 시험에 2문제 나옵니다. 용어정의 1문제, 중개상물 1문제. 오늘 7문제 중에서 용어정의와 중개상물이 한 2문제 정도씩 있을 거예요. 거의. 중요하고요. 이제 82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